2022년 10월 20하루 금요일 새벽 2시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꼭대기에서 가을비가 유리창을 두들겼다. 빗줄기가 굵어질 때마다 창 너머 한강의 야경이 수묵화처럼 번졌다. 강혁 탐정사무소라고 새겨진 금박 간판이 50층 창가에서 빗물을 머금고 은은하게 빛났다. 300평 사무소 안은 고요했다. 로비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이태리제 가죽 소파와 그 위로 들이운 간접 조명, 벽면을 가득 채운 범죄학 서적과 과학수사 장비들, 그리고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첨단 실험실의 희미한 불빛이 이 공간의 성격을 말해주었다. 실험실에는 최첨단 분석 장비와 소형 로봇, 무인 드론이 충전 거치대에 정렬되어 있었고, 옥상에는 헬기 한 대가 언제든 이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는 벤틀리, 마이바흐, 레인지로버를 포함한 최고급 승용차 6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다. 강혁은 창 앞에 서 있었다. 키 185cm, 75kg의 다부진 체격,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가 빗물에 젖은 유리창에 비쳤다. 처음 보는 사람은 열의 9이 은퇴한 권투 선수라고 오해했다. 실제로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을 근무한 베테랑 형사 출신이었고 아버지의 유산으로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억만장자였다. 그러나 그는 돈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지켜주겠다는 사명감이 그를 탐정으로 만들었다.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형이었다. 강혁이 전화를 받았다. 형,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강민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로 강혁보다 4살 위인 형이었다. 혁아, 지금 급한 건이 하나 떨어졌다. 인왕산 자락 부암동에 있는 고택 운현재를 알지? 조선 말기 민씨 일가가 지었다는 그 한옥,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오는 건물이잖아. 맞다. 그 집 주인이 어젯밤에 죽었어. 이름은 민병호. 올해 84이야. 싸이는 자연사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강민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다. 민병호 옹이 유언장 없이 세상을 떠났는데 생전에 재산이 수백억 원은 된다고 알려져 있었거든. 그런데 유산이 한 푼도 없어. 은행 잔고도 제로, 부동산 등기도 전부 정리됐고. 다만 유일하게 남긴 게 한옥 운현재 한 채뿐이야. 그 집도 상속세가 밀려 있어서 사실상 빈 껍데기고. 수백억이 통째로 증발한 거야? 그래서 말인데 민병호 옹의 손녀 민서연이라는 아가씨가 오늘 아침 너한테 의뢰하러 간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어딘가에 재산을 숨겨놓았다고 믿고 있더라. 서연 씨 약혼자인 배준혁이라는 청년도 같이 온다고 해. 보물찾기라. 강혁은 눈썹 위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문질렀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었다. 현장에 들어서면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이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는 그 습관이 발동한 것이었다. 아직 현장도 가지 않았는데 벌써 3가지가 걸렸다. 수백억 원의 재산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 유언장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한옥 한 채만 남겼다는 것. 혁아, 이건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닐 수도 있어. 민병호 옹은 우리 근현대사의 산증인이야.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자금을 비밀리에 대던 민씨 가문의 마지막 직계거든. 그 재산의 출처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알겠어, 형. 손녀분이 오시면 이야기를 들어볼게. 전화를 끊자마자 강혁은 사무소 안쪽 방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애나 씨 일어나 있었지? 복도 끝 분석실 문이 열리며 이애나가 걸어 나왔다. 2998년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 출신의 분석화학 전문가였다.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하여 사무소에 합류시킨 인물이었다.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을 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미인이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극도의 차분함과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부검실에서도 태연하게 김밥을 먹을 수 있는 대범함이 있었는데 본인은 이를 저혈당 예방을 위한 실용적 행동이라고 진지하게 말하곤 했다. 운전 실력은 맥가이버 수준이었고 각종 장비를 다루는 솜씨도 수준급이었다.
탐정님, 전화 내용 다 들었습니다. 사라진 유산, 근현대사 고택, 유언장 없는 죽음.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이에나의 눈이 안경 너머로 반짝였다. 그녀는 강혁을 부를 때 언제나 탐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 안에 담긴 다른 감정은 늘 숨기고 있었다. 오전 9시에 의뢰인이 온다. 그 전에 민병호 옹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건 전부 해둬.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에나는 태블릿을 들어보였다. 화면에는 민병호의 이력이 정리되어 있었다. 1938년 경성부 출생, 일제강점기 민씨 가문의 마지막 직계, 광복 이후 부동산과 골동품 사업으로 부를 축적, 2000년대 이후 은둔 생활. 부인은 15년 전에 사망했고 외아들 민재훈은 2010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남은 혈육은 손녀 민서연 단 한 명이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그였다. 이번 사건도 그런 냄새가 났다. 오전 9시 정각, 사무소 로비에 두 사람이 들어섰다. 민서연은 28살의 단정한 여성이었다. 검은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눈. 약혼자 배준혁은 31살의 건축가로 넓은 어깨에 선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두 사람의 손은 꼭 잡혀 있었다. 강혁 탐정님이시죠. 저는 민서연이고 이쪽은 약혼자 배준혁입니다. 강혁은 소파를 권하며 자리에 앉았다. 이에나가 커피를 내려왔고 조수 나정희가 메모를 준비했다. 나정희는 30대 중반의 독신 여성으로 사무소의 행정과 일정을 관리하는 초미인이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어제 새벽이에요. 민서연이 말을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84이셨고 지병인 심장질환이 있으셨어요. 자연사라는 걸 저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유산 문제가 수백억 원의 재산이 사라졌다고요. 강혁이 말했다. 민서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세요? 검찰에 있는 형한테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할아버지는 은행을 전혀 신용하지 않으셨어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식산은행이 독립운동 자금을 동결한 걸 직접 겪으신 세대거든요. 평생 현금과 실물 자산을 선호하셨고 은행 계좌는 최소한만 유지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석 달 전부터 은행 잔고를 전부 인출하셨고 부동산도 하나씩 정리하셨어요. 마치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유언장은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유언장 대신 이런 말씀만 남기셨어요. 민서연이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기침 섞인 노인의 목소리가 사무소에 울렸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남긴 건 전부 운현재 안에 있다. 찾아봐라. 다만 기억해라. 눈은 보이는 것만 보고 마음은 알고 있는 것만 한다. 진짜 보물은 가장 뻔한 곳에 숨어 있는 법이야. 녹음이 끝났다.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장난꾸러기셨군요, 할아버지. 맞아요. 할아버지는 평생 수수께끼와 장난을 좋아하셨어요. 손녀인 저한테도 어릴 때부터 보물찾기 놀이를 시키셨고 답을 맞히면 용돈을 주시곤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배준혁이 끼어들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다릅니다. 저와 서연 씨가 석 달째 운현재를 뒤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루 밑, 천장 위, 장독대, 다락벽 뒤, 정원의 나무 밑까지 전부 파봤습니다. 금고도 없고 현금도 없고 금괴도 없습니다. 이에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혹시 전문 감정사를 부르셨나요? 부동산 감정사, 골동품 감정사, 심지어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어요. 아무것도 없다.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운현재에 직접 가봐야겠군요. 오전 11시 강혁과 이에나는 레인지로버에 올라탔다. 이에나가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의 운전은 정확하고 빨랐다. 합정동에서 부암동까지 3시간이 아니라 아니 30분도 안 걸렸다. 부암동 골목 끝에 운현재가 있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한옥은 조선 말기 양식 그대로였다. 대문 위에 운현재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대문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가을비가 그친 직후라 돌담에서 습한 냄새가 올라왔다. 강혁이 대문을 밀고 들어섰다. 마당이 넓었다. 사랑채, 안채, 별채가 미차로 배치되어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 팔각정이 서 있었다. 강혁은 형사 시절의 버릇대로 현장을 읽기 시작했다. 있는 것, 사랑채 마루에 놓인 오래된 문갑, 안채 벽면의 족자 3점, 별채에 쌓인 고서적 수십 상자, 정원의 석등과 장독대, 그리고 마당 곳곳에 파헤쳐진 흙의 흔적. 없는 것, 금고가 없었다. 은행 통장도 없었다. 귀금속함도 현금 다발도 금괴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어색한 것, 별채에 쌓인 고서적 상자들이었다. 다른 곳은 전부 뒤집어졌는데 유독 이 상자들만 먼지가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누군가 이 상자들은 열어보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애나 씨, 저 상자들 좀 봐. 이에나가 다가가 상자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봉투들이 가득했다. 편지였다. 수백 통의 편지가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뭐지? 이에나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봉투 표면에는 낡은 우표가 붙어 있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발행 우표, 미군 정기 우표, 대한민국 초대 우표 시리즈가 뒤섞여 있었다. 편지입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주고받은 서신으로 보여요. 독립운동가, 정치인, 사업가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민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 그 편지들이요. 저도 봤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서신인데 내용은 대부분 안부 편지예요. 역사적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재산과는 관련 없다고 생각해서 따로 정리하지 않았어요.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한 장 집어 빛에 비추어 보았다. 그리고 이에나를 불렀다. 애나 씨, 이 우표 좀 자세히 봐줄 수 있어? 이에나가 휴대용 루페를 꺼내 우표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멈추었다.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변했다. 탐정님, 이건 뭔데? 이건 1923년 발행된 조선총독부 제1차 보통우표 이전원짜리입니다. 미사용 상태의 원판, A면, 시세가 최소 5천만 원은 합니다. 강혁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역시. 강혁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편지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이에 나는 루페와 자외선 라이트를 꺼내 우표를 감별했다. 송태풍 박사가 사무소에서 원격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며 지원했다. 송태풍은 40대의 분석화학 박사로 강혁 탐정사무소의 실험실을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3시간이 지났다. 아니, 석시간이 아니라 정확히 3시간이었다. 그 3시간 동안 이에나는 봉투 237통을 분류했다. 결과는 경이로웠다. 탐정님,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에나가 태블릿에 목록을 띄웠다. 1920년대 조선총독부 발행 희귀 우표 37점, 1945년 미군 정기 과도정부 우표 22점, 1948년 대한민국 건국기념 초판 우표 15점, 1950년 한국전쟁 시기 임시수도 부산 발행 우표 29점,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기념 우표 및 오류 인쇄본 134점, 총 237점입니다. 감정가는? 송태풍 박사님과 교차 검증 중인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최소 300억 원입니다. 특히 1923년 이전원짜리 원판 미사용 우표가 5점, 1948년 건국 기념 초판 시트가 3점 있는데 이것들만 해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민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표요? 우표가 300억이라고요? 배준혁도 멍한 표정이었다. 우리가 석 달 동안 마루 밑을 뜯고 정원을 파고 천장을 뜯어냈는데 보물이 봉투에 붙어 있었다고요? 강혁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보물은 가장 뻔한 곳에 숨어 있다고. 우표 수집은 민병호 옹의 평생 취미였을 겁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관리하던 가문의 후손답게 현금이나 금괴 같은 눈에 띄는 재산이 아니라 편지 봉투에 붙은 우표라는 형태로 부를 보존하신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식산은행이 계좌를 동결해도 전쟁이 나서 금고가 폭격당해도 편지 봉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게다가 우표는 무게가 없고 부피도 작고 보관만 잘하면 수백 년도 견딥니다. 민병호 옹은 재산을 숨긴 게 아니라 재산의 형태를 바꾼 겁니다. 눈앞에 있는데도 누구도 그것이 보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형태로요. 그때 민서연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서연아, 이 집에 도둑이 들었다라고. 강혁의 표정이 굳었다. 도둑이요? 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증거가 없으면 도둑은 잡을 수 없다면서요. 저는 할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사의 눈으로 돌아왔다. 애나 씨, 이 편지들의 원래 수량을 알 수 있어? 이애나가 상자를 다시 살펴보았다. 상자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인데 탐정님, 14번 상자가 없어요. 강혁은 마당에 서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담배는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다. 대신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손가락 사이로 굴렸다. 생각할 때의 습관이었다. 수백억 원어치 희귀 우표가 편지 봉투에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의 괴상한 장난이자 지혜였다. 그런데 상자 하나가 사라졌다. 14번 상자. 서연 씨 14번 상자에 어떤 편지가 있었는지 아세요? 민서연이 기억을 더듬었다. 할아버지가 편지를 분류하신 기준은 연대순이었어요. 1번이 1910년대, 2번이 1920년대, 그러면 14번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이겠네요. 이해나가 계산했다. 한국전쟁 직후 복구기입니다. 이 시기에 발행된 우표 중에는 전시, 회시, 임시 발행본과 오류 인쇄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국제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한국 우표가 바로 이 시기 것들입니다. 강혁이 물었다. 추정 가치는? 상자 하나 분량이면 최소 50통에서 100통의 봉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든 우표의 희소성을 고려하면 100억 원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이건 단순한 보물찾기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미 보물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가장 값비싼 부분을 빼돌린 것이었다. 서연 씨, 할아버지와 가까운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주세요. 이 집에 출입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 민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은둔하셨지만 네 사람만은 가까이 두셨어요. 첫째, 할아버지의 비서 겸 관리인 정우식. 62이에요. 30년 넘게 할아버지를 모셨고 이 집에서 함께 생활했어요. 둘째, 할아버지의 주치의 윤태식 원장. 57이에요. 일주일에 2번 왕진을 왔어요. 셋째, 골동품상 임재하. 49이에요. 할아버지에게 골동품을 납품하던 사람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했어요. 넷째, 저예요. 그리고 배준혁 씨, 당신도요. 배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서연 씨와 함께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강혁은 5사람의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정우식, 윤태식, 임재하, 민서연, 배준혁. 애나 씨, 5사람의 신상과 재정 상태를 조사해줘. 나정희 씨는 운현재의 출입 기록을 확보해주고. 이애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다. 나정희에게 지시를 내리는 동시에 본인은 태블릿으로 조회를 시작했다.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녀였다. 오후 3시, 강혁과 이애나는 운현재 별채에서 나머지 상자들을 정밀 조사하고 있었다. 이애나는 김밥을 먹고 있었다. 별채 마루에 앉아 우표를 감별하면서 한 손으로 김밥을 집어먹는 모습을 배준혁이 황당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박사님, 여기서 식사를 하시는 건 저혈당 예방이에요. 오래 앉아서 분석 작업을 하면 혈당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증거를 놓쳐요. 김밥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율이 이상적이에요. 이해나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배준혁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때 이해나의 손이 멈추었다. 그녀가 들고 있던 봉투의 뒷면에 연필로 쓰인 작은 글씨가 있었다.
탐정님, 이것 좀 보세요. 강혁이 다가갔다. 봉투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4번 비원, 희의 두 번째 서랍 안에 서랍. 비원, 비밀의 정원? 이해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비원은 창덕궁 후원의 옛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뜻일 수 있어요. 서연 씨, 할아버지가 비원이라고 부르는 장소가 있었나요? 민서연이 생각에 잠겼다. 비원. 아, 할아버지가 안채 뒤쪽 작은 정원을 비원이라고 부르셨어요. 거기에 할머니를 위해 심은 매화나무가 있고 그 옆에 오래된 목가구가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의 서재 겸 명상 공간이었는데 저한테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던 곳이에요. 강혁의 눈이 빛났다. 가보죠. 안채 뒤쪽 비원은 작은 뜰이었다. 매화나무 아래에 조선시대 양식의 2층 문갑이 놓여 있었다.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지만 문갑 자체는 보존 상태가 훌륭했다. 강혁이 문갑의 서랍을 열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붓과 벼루가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 있었다. 세 번째 서랍은 비어 있었다. 서랍 안에 서랍이라고 했으니 강혁이 두 번째 서랍의 바닥을 눌렀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이중 바닥이 열렸다. 그 안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를 열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종이에는 민병호 옹의 필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장난을 풀어낸 사람에게 14번 상자는 내가 따로 보관했다. 이유는 이 상자 안의 우표들이 단순한 우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1953년 이승만 대통령 특별 지시로 인쇄된 비공개 시험 인쇄본 12장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우정 울세? 역사에서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다. 이것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아냈다. 서연아, 조심해라. 내 곁에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비밀을 노리고 있다. 강혁이 종이를 내려놓았다.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건 보물찾기가 아니라 보물을 노리는 자를 찾는 수사였다. 강혁은 민혁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운현재 관련해서 조회 좀 부탁할 게 있어. 말해라, 혁아. 정우식, 윤태식, 임재하. 이 세 사람의 금융거래 내역과 최근 동향을 확인해줘. 알겠다. 2시간이면 된다. 2시간 뒤 강민혁이 보내온 자료를 이해나가 분석했다. 탐정님,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나가 태블릿을 강혁에게 내밀었다. 첫째, 정우식. 30년간 민병호 옹을 모신 비서 겸 관리인. 월급은 300만 원, 통장 잔고는 2천만 원. 별다른 이상 없어 보이지만 올해 9월에 강남 압구정동의 오피스텔을 전세 3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출처 불명확해요. 30년간 월급 300이면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문제는 정우식 씨의 기존 통장 기록에 대규모 출금 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3억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이 안 돼요. 다음은? 둘째, 윤태식 원장. 부암동에서 내과를 운영 중 병원 경영이 악화되어 은행 대출이 2억 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어요. 상환 자금 출처 역시 불명확합니다. 셋째, 임재하. 인사동에서 골동품상을 운영 중 국제 우표 경매 사이트에 한국 희귀 우표를 40점 출품한 기록이 있습니다. 출품 시기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예요. 강혁의 눈이 매섭게 좁아졌다. 40점? 어떤 종류야? 한국전쟁 시기 임시 발행본과 오류 인쇄본이 주종입니다. 경매 예상가는 총 50억 원 수준이에요. 14번 상자의 내용물이 유출된 거군.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 사람을 전부 만나봐야겠어. 애나 씨, 일정 잡아줘. 다음 날 아침, 강혁은 운현재 사랑채에서 세 사람을 차례로 만났다. 첫 번째 오전 10시 정우식. 62살의 마른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30년간 한 사람만을 모신 충직한 비서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강혁은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정 선생님,
강남 오피스텔 전세금 3억 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우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어르신께서 퇴직금 개념으로 주신 겁니다. 현금으로요? 네, 현금으로. 영수증이나 차용증은? 어르신은 그런 걸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류하고 있었다. 있는 것 3억 원의 현금, 없는 것 증거 서류. 어색한 것 30년간 모시던 주인이 죽었는데 슬픔보다 불안이 앞서는 표정. 두 번째 오후 1시 윤태식. 57살의 단정한 의사가 들어왔다. 안경 너머 눈이 차분했다. 윤 원장님, 올해 8월에 은행 대출 2억 원을 전액 상환하셨더군요. 환자분 중에 큰 수술비를 현금으로 지불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돈으로 갚은 거예요. 어떤 환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의료법상 환자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강혁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있는 것, 2억 원 상환 사실, 없는 것, 환자 정보, 어색한 것, 동네 내과에서 2억 원짜리 수술을 한다는 것. 세 번째 오후 4시 임재하. 49살의 골동품상이 들어왔다. 깔끔한 양복에 금태 안경,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다. 임 사장님, 올해 국제 경매에 한국 희귀 우표 40점을 출품하셨죠? 임재하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수집해온 컬렉션이에요. 수집 경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구매 영수증과 감정서가 전부 있습니다. 강혁은 세 번째로 고개를 끄덕였다. 있는 것, 영수증과 감정서 없는 것, 그 영수증이 진짜라는 보장, 어색한 것, 세 사람 중 가장 여유로운 태도, 범인은 대체로 두 종류였다.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태연하거나. 그날 밤 강혁은 사무소로 돌아와 송태풍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풍 씨, 임재하가 경매에 출품한 우표 40점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어? 경매 사이트에 고해상도 사진이 올라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그 사진들을 민병호 옹이 보관하던 편지 봉투의 우표 이미지와 대조해줘. 일치하는 게 있는지. 4시간 뒤 송태풍의 결과 도착했다. 탐정님, 40점 중 28점이 민병호 옹의 편지 봉투 시리즈와 동일한 인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쇄판의 미세 결함 패턴이 일치합니다. 강혁은 주먹을 쥐었다. 28점이 일치한다. 임재하가 14번 상자에서 우표를 빼돌린 것이 거의 확실했다. 그러나 거의는 증거가 되지 못했다. 같은 인쇄판에서 나온 우표는 세상에 여러 장 존재할 수 있었다. 그때 이해나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다. 탐정님, 정우식 씨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강민혁 검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임재하와의 통화가 37회입니다. 정우식과 임재하가 연결되어 있었군. 그뿐이 아니에요. 윤태식 원장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했는데 올해 7월에 정우식 씨가 윤태식 원장에게 소개한 환자가 한 명 있어요. 이름은 박상구. 그런데 이 박상구라는 사람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주민등록번호가 가짜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강혁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이해나, 송태풍, 나정희가 모여들었다. 정리하면 이렇다. 강혁이 마커를 들었다. 정우식은 30년간 민병호 옹을 모시면서 우표 컬렉션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혼자서는 우표를 처분할 수 없으니 골동품상 임재하에게 접근했다. 임재하는 우표의 가치를 감별하고 국제 경매를 통해 처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민병호 옹이 우표가 줄어드는 걸 눈치챈 거야.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도둑이 들었다고 말한 게 이거였다. 이해나가 이어봤다. 그래서 정우식이 윤태식 원장을 끌어들인 겁니다. 민병호 옹의 심장 약 처방을 조절해서 건강을 악화시키고 할아버지가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 전에.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애나 씨,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
이해나는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았다. 그녀가 안경을 벗는 건 극도로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뿐이었다. 민병우 옹의 사인이 자연사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심장질환 약물의 용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바꾸면 자연사처럼 보이는 심부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보물찾기는 살인사건이 되었다. 강혁은 즉시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민병우 옹의 시신을 재부검해야 해. 혀가 자연사로 결론 난 건을 재부검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는 있어. 주치의가 관여된 정황이야. 정우식과 임재아의 공모 정황, 윤태식의 대출금 상환 출처 불명, 가짜 환자 박상구의 존재.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강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알겠다. 내가 영장을 청구할게. 사흘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재부검이 실시되었다. 이해나가 직접 혈액 및 조직 샘플의 약물 분석을 담당했다. 결과는 이틀 뒤에 나왔다. 이해나가 사무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펼쳤다. 그녀의 손에는 김밥이 아니라 커피가 들려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결과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탐정님, 민병우 옹의 혈중에서 디곡신 농도가 치사량의 3배로 검출되었습니다. 디곡신? 심장질환 치료제예요. 적정 용량은 0.25에서 0.5mg인데 민병우 옹의 혈중 농도는 적정 범위의 10배였어요. 이 농도에서는 심실세동이 발생해서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합니다. 외관상 자연사와 구분이 불가능해요. 윤태식이 처방을 조작한 거군. 처방전을 확인했습니다. 윤태식 원장이 사망 2주일 전부터 디곡신 용량을 기존의 5배로 올렸어요. 의무 기록에는 부정맥 악화에 따른 용량 조절이라고 적혀 있지만 같은 시기의 심전도 기록에는 부정맥 악화의 소견이 전혀 없습니다. 강혁은 눈을 감았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 형사 시절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그 순간이 다시 왔다. 증거는 모였다. 그러나 강혁은 한 가지가 더 걸렸다. 민병우 옹의 메시지였다. 진짜 보물은 가장 뻔한 곳에 숨어 있는 법이야. 14번 상자의 우표 일부는 임재하가 빼돌렸다. 그러나 민병우 옹이 별도로 보관했다는 비공개 시험 인쇄본 12장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이 진짜 보물이었다. 강혁은 다시 운현재로 갔다. 이번에는 비원의 2층 문갑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이미 이중 바닥의 비밀 서랍은 발견했다. 그 안에는 쪽지만 있었다. 두 번째 서랍 안의 서랍. 강혁은 쪽지를 다시 읽었다. 두 번째 서랍 안의 서랍. 이미 이중 바닥을 열었다. 그런데 민병우 옹은 평생 장난꾸러기였다. 한 번의 속임수로 끝낼 사람이 아니었다. 강혁은 이중 바닥 아래의 공간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리고 발견했다. 이중 바닥 아래에 또 하나의 바닥이 있었다. 3중 구조였다. 딸깍. 세 번째 바닥이 열리자 그 안에 오동나무 상자가 나타났다. 상자 표면에 에러소 A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우슬소, 할아버지의 마지막 장난이었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한지로 감싼 12장의 우표가 있었다. 이해나가 루페로 확인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탐정님, 이건 1953년 대한민국 국세, 그의지, 문양시험 인쇄본입니다. 정식 발행되지 않은 비공개 원판이에요. 세상에 이런 게 존재한다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가치는? 감정 불가입니다. 전례가 없으니까요. 다만 국제 희귀 우표 시장의 기준으로 추정하면 장당 최소 50억 원, 12장이면 600억 원입니다. 민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배준혁이 그녀를 안았다. 할아버지. 민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슬픔과 감사와 허탈함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강혁은 오동나무 상자의 뚜껑 안쪽에 적힌 글귀를 읽었다. 서연아, 눈은 보이는 것만 보고 마음은 알고 있는 것만 안다고 했지. 이 우표들은 우리 가문이 지켜온 역사다. 일제가 빼앗지 못했고 전쟁이 태우지 못했고 도둑이 훔치지 못한 것들이다.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의 장난을 즐기며 자란 너뿐이란다. 사랑한다. 2022년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민혁 검사가 직접 지휘한 수사팀이 세 사람을 동시에 체포했다. 정우식은 운현재에서, 윤태식은 병원에서, 임재하는 인사동 가게에서 각각 체포되었다. 증거는 완벽해. 첫째, 임재하가 국제 경매에 출품한 우표 28점이 민병호 옹의 컬렉션과 인쇄판 결함 패턴이 일치한다는 송태풍 박사의 감정서. 둘째, 정우식과 임재하 사이의 통화 기록 37회와 정우식의 강남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3억 원의 출처가 임재하의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 셋째, 윤태식 원장이 민병호 옹의 디곡신 용량을 의학적 근거 없이 5배로 증량한 처방 기록과 같은 시기 심전도에 부정맥 악화 소견이 없다는 이해나의 감정 보고서. 넷째, 가짜 환자 박상구 명의로 윤태식 원장에게 입금된 2억 원이 임재하의 차명 계좌에서 출발했다는 금융 추적 결과. 정우식은 체포 직후 모든 것을 자백했다. 30년간 민병호 옹을 모시면서 우표의 가치를 알게 된 것, 임재하에게 접근해 공모한 것, 민병호 옹이 눈치채자 윤태식을 끌어들여 약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정우식은 울면서 말했다. 30년을 모셨는데 월급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억만장자인 걸 알면서 저는 30년간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망이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한 인간이 30년의 충성 끝에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임재하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증거 앞에서는 침묵도 답이 되었다. 윤태식은 진술서에 이렇게 적었다.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빚에 쫓기다 보니 사람의 목숨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혁은 운현재를 나오며 이해나에게 말했다. 애나 씨,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였다고 생각해?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답했다. 14번 상자가 없었다는 것이요. 아니. 강혁이 고개를 저었다. 먼지야. 먼지요? 처음에 운현재에 들어갔을 때 별채의 고서적 상자에만 먼지가 고스란히 쌓여 있었잖아. 다른 곳은 전부 뒤집어졌는데 유독 편지 상자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 민서연 씨도 배준혁 씨도 감정사도 전부 그 상자들을 무시했어. 왜? 편지 봉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강혁은 가을바람에 날리는 은행나무 잎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정우식은 달랐어. 30년간 할아버지 곁에서 편지를 정리하고 우표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아왔으니까 정우식에게는 먼지가 쌓인 상자가 금고로 보였던 거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 눈은 보이는 것만 보고 마음은 알고 있는 것만 안다고. 같은 물건을 봐도 아는 사람에게는 보물이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쓰레기야. 이해나는 잠시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강혁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에 대해 깊이 고뇌하는 그 성숙한 시선. 그러나 이해나는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탐정님. 응?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합정동에 새로 생긴 파스타 가게가 있는데 가보실래요? 강혁은 슬쩍 웃었다. 그 웃음에 흉터가 함께 일그러졌다. 좋지. 2022년 10월 30일 월요일 저녁 7시. 합정동 골목의 이태리 식당에서 강혁과 이해나가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50층 빌딩 꼭대기에 강혁 탐정사무소 간판이 보였다. 저녁 노을에 금박이 물들어 있었다. 이해나가 포크를 들며 물었다. 탐정님, 민병호 할아버지는 왜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강혁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답했다. 유언장을 남기면 공증인, 변호사, 법원을 거쳐야 해. 그 과정에서 우표의 존재가 알려지면 도둑에게도 알려지는 거지. 할아버지는 손녀가 직접 찾아내기를 원하신 거야.
장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유언 방식이었어. 그런데 결국 정우식이 먼저 알아냈잖아요. 맞아. 할아버지의 유일한 실수야. 30년을 함께한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간과하신 거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대비를 하셨어. 비원의 삼중 서랍, 봉투 뒷면의 단서, 그리고 손녀에게 남긴 녹음 메시지. 전부 정우식이 아닌 서연 씨만 풀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였어. 이해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보물찾기는 이 할아버지 탐정에게 맡겨야 해요. 강혁이 피식 웃었다. 할아버지라니, 나 아직 42이야. 아, 그건 원래 이야기의 탐정의 할머니셨거든요. 두 사람은 웃었다. 합정동의 가을밤은 깊어갔고 50층 꼭대기에서 나정이가 내일의 의뢰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서영과 배준혁은 운연제를 지키기로 했다. 600억 원 상당의 비공개 시험 인쇄본 12장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영구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우표 컬렉션은 정식 감정을 거쳐 민서연의 상속재산으로 등록되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이듬해 봄으로 잡혔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비록 재벌일지라도, 아니 재벌이기 때문에 강혁은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지켜주겠다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때로는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사용하면서 내일 또 어떤 의뢰가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나 강혁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이 순서로.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이해나가 있을 것이었다. 김밥을 먹으며